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럼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23년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땅짓고가 마련한 저희 이제 신년 특집입니다. 2023 부동산 시장 대전망. 저희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잡아봤고요. 자, 먼저 저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토끼의 해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면 이분들이다. 전문가, 정말 손에 꼽는 전문가들 네 분을 좀 한꺼번에 참 어렵게 저희가 진짜 모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시다시피 2022년 지난해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시작은 정말 집값이 너무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이 하반기부터는 거의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렇게 얼어붙는 이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올해 집값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도 이제 사전에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6%가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다. 네,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폭과 이런 것들의 문제만 좀 이제 다르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저희 이제 커뮤니티 조사 결과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하락 쪽이다라고 보신 분이 80%입니다. 한 11,000여 분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보합이 13%, 오를 거다라고 보신 분은 한 7%.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전망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집값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기관들도 사실 다양하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올해 떨어질 거다. 건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2.5%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우선은 좀 올해 이제 전체적인 집값 큰 어떤 이제 전망, 큰 틀의 전망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전에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대부분 다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시중에서의 관심은 하락은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집값이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12월치까지 다 한다면은 하락폭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7%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부분과 아무리 7%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적은 폭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어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평형이라든지 선호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균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런 어떤 그것에 비추어서 본다면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쪽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금 1월 3일 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굉장히 억눌려 있던 수요 심리가 다소나마 진정세를 보이면서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연착륙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3에서 5% 내의 어떤 마이너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은 사실은 작년도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폭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하락이라는 점에서 수치가 다소 3% 내지 5%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가격 지수들이 있는데 나름의 이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부동산원 지수 나 혹은 국민은행 지수나 이제 부동산 114 지수 같은 경우는 시세 지수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중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로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는데 그 고점은 작년 10월에 왔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국으로 따지면 10% 이상 떨어지고 서울로 따지면 한 15% 이상 떨어진 상황인데 이 시세에 기반한 지수들은
작년 한 중반쯤이 고점이고 뭐 하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의 강도나 하락의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실거래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리스크가 발현했을 때와 리스크가 잘 유지되고 관리됐을 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에도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게 터지면 이제 이게 생각도 못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점점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외 여건에 따라서 안정적이다. 만약에 리스크들이 안 터지고 미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이 안 터진다고 가정할 때 거기다 대한민국까지 안정적으로 PF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다 조정이 돼서 기가 막히게 넘긴다고 하면 뭐 3에서 5%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진다라면 그때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10%대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2022년도에 이제 부동산 이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 부동산이나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한 5에서 7%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나 이제 요즘은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호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거의 한 서울 같은 경우가 거의 한 20% 정도 이제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하락폭이 굉장히 약했는데 한 7월, 8월서부터 하락폭이 커졌고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한 버블, 그다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신용대출 받았는데 기준금리 올린다고 바로 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본격화된 게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1년 정도 후부터 이게 본격적인 지금 폭락세에 가까운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이제 22년도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럼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23년에도 당연히 계속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도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오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쌓이는 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뭐 한 20에서 30% 이상의 하락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택 가격 부담 지수를 좀 비중 있게 보는 편인데요. 그걸로 계산하면은 지금 우리 노무현 정부 때가 164.8 최고점치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위친집값이라 그랬고 작년 2분기가 204를 넘었었어요. 그리고 3분기가 214로 올라왔습니다. 도리어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금리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뭐 기본 조건은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그게 8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수치가. 그럼 204에서 85 하면 거의 뭐 5, 60%라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닥이었고, 그거를 이제 역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수요도 있고 투자수요도 있으니까 그 버퍼를 조금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20, 130은 가야지 시장이 이제 움직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하면 그게 3, 40%가 나와요. 국토부 장관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뭐 몇백일이 지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모 일간지랑 인터뷰 하실 때 뭐 PIR 지수를 표현하셨지만 그걸 역살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40%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PIR 지수로 뭐 한 10에서 12까지 가야지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도 이미 시장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 대체 완화를 푸실 때도 그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뉘앙스가. 그렇다면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나 시장 참여자들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느낌상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치 5%, 3%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처럼 수치는 진짜 통계 만드는 데서 이거 변동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요소는 변동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진 금리와 소득 수준과 이걸 딱 정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은 생각보다 이게 하락폭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폭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인지하시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올해는 뭐 아까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세가 좀 둔화되면서 연착륙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바닥인지는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급락세는 좀 멈추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향후 시장의 이제 상황들을 지금까지 주택 시장이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것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충격파가 이제 큰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체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로 오는 그 충격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 자체를 고스란히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각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굉장히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짓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가격 변동에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급 상황을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부분과는 동떨어지게 금리와 심리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축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1.3 조치 대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 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전망치들이 이러한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조사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어떤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키웠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에 연준의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앞으로 추가적인 1%포인트적인 추가 상승을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피벗 그게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책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거기에다 같이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2024년의 총선을 대비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시장에서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후속 대책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린다면 저는 하반기에 들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파가 완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는 그래서 바닥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반등을 하는 건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이제 얼마나 더 바닥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까지 되지 예. 않겠느냐. 예,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걸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여파가 이제 시작하는 정도거든요. 그 불행 다행으로 워낙에 묶어둔 게 많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사실 규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떨터 버릴 게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원하지 않았던 무기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선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점이란 부분은 제 생각에는 거래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저점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회복되는 상황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